개원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혹은 개원을 했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원장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개원을 위한 개원에 의한 맞춤 지침서, MC를 맡은 등원장 등건태입니다. 개원 백과는 세무, 노무, 대출, 투자, 의료 기술로 총 5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원 백과의 문을 열 1편, 세무 관련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원장님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원장님, 김태정 원장님, 최재왕 원장님, 최용원 원장님, 이재왕 원장님. 개원에 필요한 세무 관련 이야기 진행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세무에 관련 전문의가 모셨습니다. 윤현웅 세무사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개원을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개원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원장님도 그렇고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료들도 너무 많고 혼동스러운 것도 너무 많고 궁금증 많이 해결해 주실 거죠? 예, 물론입니다. 우리 원장님들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도 오시니까 되게 너무 느낌도 다르고 뭔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세무사님, 예. 세무는 병원 전문을 하는 세무사님이 계시고 또는 일반적으로 세무를 하시지만 병원을 일부 하시는 세무사님이 계십니다. 뭐가 차이 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의사다 보니까 주위에 보면 다 의사들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직업군으로 봤을 때 의사는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리고 병원 자체도 주로 번화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주 보이는 것 뿐이지 개원의 숫자가 전체 그 개인 사업자 450만 개 중에 그렇게 일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네 가까운 곳에 맡겼을 때 담당자가 저는 병원 처음인데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맡겼는데 담당자가 물어봐요. 매출은 어디서 봐야 되죠? 역으로 물어보는 건데 그 병원 전문 세무법인에 맡기게 되면 아무래도 주력 업종이 전부 다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병원 전문 세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의 한 8, 90%가 다 병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원장님을 리드할 수가 있죠. 공인인증서를 주십시오. 카드 어디에 여신금융협회에 가입한 다음에 아이디 비번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다릅니다. 병원에서는 반드시 세무사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매출이 우리가 1억 5천 이하로 내려간 연매출 기준으로 1억 5천 이상이 된다 그러면 외부 조정 대상이라는 게 돼요. 그게 뭘 뜻하냐 하면 병의원에서 일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서식에 맞춰서 칸 채우기만 해서 세무서에 국세청에 신고를 한다 그래서 그게 오케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외부 조정 대상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세무 대리인을 섭외를 해서 확인을 받고 신고를 해야 되겠죠.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 매출 기준으로. 1억 5천 이상 되면 예, 맞습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 외에는 기장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맡겨서 확인을 받고 제대로 신고하라는 뜻이겠죠. 근데 만약에 자체적으로 세무 신고를 한다라는 곳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대기업들인데 거기는 회계 부서가 있거든요, 따로. 마찬가지로 세무 대리인한테 맡겨서 외부 조정 검토를 거친 뒤에 도장 찍고 가야 되는데 금전적으로 따지더라도 세무사 사무소에 맡기는 게 훨씬 싸죠. 개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나가는 게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조정료나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 기장료를 아끼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월급을 주고 내가 알아서 자체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죠. 아까 성실신고제라는 걸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실신고제가 아니면 괜찮고 성실신고제가 들어가면은 세무를 꼭 둬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그 외부 조정 대상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억 5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외부 세무 대리인의 확인 도장을 받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세무 의료 기반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님을 찾을 때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되나요?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경로는 대출이나 우리 인테리어를 알아볼 때 주로 어디 가시냐면 세미나장을 가거든요. 네, 거기에 나온 세무사님들은 거의 의료 전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분들이 신생일 수도 있잖아요.
경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뭐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우리 여러 의료 신문에 칼럼을 얼마나 오랫동안 뭐 기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예 내가 병원 쪽 전문으로 하겠다라고 개업을 하면서 상호에도 메디라든지 그 상호에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신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곳들도 뭐 메디 모모텍스라고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절반 정도는 건설업종을 하고 계시거든요. 간접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실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듣기는 듣는데 이게 저희는 해당 안 되는데 보통 이제 1인으로 하는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매출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성실 신고 대상이 돼버리면은 그게 오히려 더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안 넘기 위해서 뭐 한 달 쉬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초창기에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원래 세무검증제라는 제도로 법안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약간 조정을 거치면서 성실신고 확인 제도로 명칭이 바뀌면서 약간 조정이 됐어요. 근데 5억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 의무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세무사한테 주는 수수료가 하나가 생겼고요.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 생겼죠. 두 번째로는 그전에는 세무사들이 알아서 그냥 소득률에 맞춰서 세금에 맞춰서 전년도랑 비슷하게 맞춰 이렇게 신고를 해줬는데 어느 때부터 갑자기 세금이 막 늘어나더라. 안 된다 그러더라. 뭘 내가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거 비용 처리되죠?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는 가공경비 유무예요. 국세청도 NTIS라고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신고 성실도를 분석하는 툴이 있어요. 거기에서 해마다 병원들이 뭐 경비를 신고를 하는데 총 10억 중에 7억이 세금 계산서고 뭐 2억이 현금 영수증이고 1억은 인건비더라.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의 금액이라고 해서 매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기조를 비슷하게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성실 신고를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기존이 세무사들도 협조해서 신고하기 전에 한번 당신의 검토를 거쳐서 도장을 찍고 넘겨라 라고 하는 게 성실신고 확인 제도거든요. 만약에 세무조사를 하거나 사후 검증을 했을 때 거기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경비들이나 매출 누락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세무사가 거기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같이 처벌을 받게 돼요. 그게 우리 흔히 하는 쌍벌죄. 그건 비슷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세무사한테도 비용이 추가로 들죠. 보통 200만 원 기준으로 봐서 요거는 세액공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최영환 원장님이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은데. 네. 뭐 빨리 질문 한번 하시죠. 예.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지금 개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궁금하고 준비하면 할수록 하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 때도 면세사업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세사업자가 뭔지 면세사업자가 잘 뭔지 모르는데 이게 면세사업자가 뭔지를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여기서 면세다 과세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세금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딱 부가가치세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밥을 먹었다 그러면 식대가 만약에 11,000원이 나왔다면 10,000원은 식대고요. 1,000원은 부가세를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의료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서민이 매입하는 연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육점에 가서 살 수 있는 어떤 뭐 고기라든지 뭐 상추라든지 우리 쌀이라든지 해서 필수적인 재화나 그 의료 서비스 있잖아요. 이런 거에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매기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면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득세는 면세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과세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의료 용역은 기본적으로 면세 사업이긴 하다. 다만 미용 성형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부가세를 매깁니다. 왜냐하면 치료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필수적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저희가 또 흔히 듣는 복합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따로 있진 않고요. 면세 사업자와 일반 과세자 두 종류만 있어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는 이제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내가 과세 매출이 얼마고 면세 매출이 얼마인지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면세 사업자로 내지 않고 복합사업장으로 과면세가 섞여 있다라고 해서 복합사업장으로 낼 때는 그냥 마찬가지로 일반 과세자로 그냥 내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 과세자로 낼 때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세 매출 0원, 나머지 전액 면세 매출로 신고할 수도 있는 거죠.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그렇게 나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 과세자면 부가세를 신고를 하게 되고 부가세를 또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면세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저희가 혜택을 받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그냥 무조건 손해만 보는 건지. 손해라고 표현하면 손해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세무 업무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20만 원을 기장료로 받는다 그러면 2만 원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22만 원을 받게 되는데 2만 원은 저희가 바로 구세청에 내고요.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료 용역 받았을 때 실제로 환자가 1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여기는 부가가치세가 아예 없는 거예요. 과세 사업이었으면 11만 원을 줬겠죠. 그래서 10만 원을 받고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기라든지 의약품을 사올 땐 10%를 더 부담하고 사옵니다. 네, 맞습니다. 요거는 안타깝게도 환급을 받을 수는 없고요. 네.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라고 표현하는데 부담자죠. 네.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밥을 먹은 걸 예로 들었다 그러면 최종 부담자는 당연히 손님이 되겠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그 최종 담세자 부분이 되는데 이 면세사업자는 자기가 담세자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면세사업자는 병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병원의 의료 용역을 혜택을 받는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부가세 못 내게 하려고 면세사업자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환급을 받을 수는 없지만 경비 처리는 가능하다. 경비 처리는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원장님 이거 부가세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설명이 너무 너무 좋아서 쏙쏙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쏙쏙 네. 들어와서 좀 어렵긴 한데 개념은 잡았어요. 아무래도 우리 원장님들이랑 보통 대학병원, 뭐 종합병원 이런 데서 우리가 페이닥터 급여를 받으면서 열심히 진료를 보셨는데 하다 보면 우리가 근로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5개월 차인데 개원한 지 주변의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세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막연하게 중요하다 이렇게만 듣고 저는 나름 또 준비를 하려고 혼자 뭐 책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독학을 좀 해보자. 왜냐면은 그래도 책을 보면은 조금이라도 뭐 좀 알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문제가 일단 용어를 몰라요. 용어 자체를 제가 몰라요. 예를 들면 일반인 분들이 의학 용어 모르듯이 세무 쪽 용어 자체를 아예 몰라서 용어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요. 또 맞아요. 알 수가 없고. 네. 근데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방송을 또 보고 계실 다른 이제 좀 준비하실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책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우리 유튜브 방송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모르는 거고 아까 정확하게 최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어를 너무 어려워요. 단어에 일단 친숙해지셔야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설명을 세무사들이 좀 간단하고 명쾌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게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반드시 왜곡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유적인 표현도 들어가. 될 수 있으면 좀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좀 어려운 경향이 좀 있어요. 저도 뭐 어딘가에 속해서 월급을 받을 때는 사실 큰 병원에 속해 있다 보면 모든 걸 해결해 주죠. 회사에서 모든 거를 세금 처리도 다 해주고 세금 신고도 다 해주고 연말정산에 계산이 다 돼서 나오고 그래서 별 고민이 없었지만 어쨌든 이 개원이란 것도 사업의 일부기 때문에 시작을 했을 때는 정말 어지러운 게 많았어요. 뭐 직원들과 식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병원에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지 비용 처리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일일이 물어보자니 또 시간도 부족하고 되게 바쁜 와중에 그런 걸 해결할 여유가 사실 좀 없거든요, 원장님들이. 그래서 놓치는 부분도 좀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뭐 알진 않을 거예요, 아직. 지금 뭐 정신 없죠? 네. 뭔 소리 하나, 그죠? 근데 저희들도 개원을 할 때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거. 이게 딱 요 시기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6년, 10년을 돼도 그때도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는 게 이 세무 같아요. 맞아요. 다음 질문 중에 하나가 대출 관련이에요. 우리가 병원을 개원하면 우리 돈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대출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럼 대출을 받았을 때 어떤 금액이든 우리가 전부 다 경비로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에 경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좀 예비비를 많이 갖고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대출은 7억을 받고 신부에서 여유자금 3억을 받아서 이제 10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 개원할 때는 의료 장비나 인테리어 보증금 등으로 6억만 썼다. 그럼 60%만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10억에 대한 100% 이자 비용을 전부 다 경비 처리를 해주는 건 아니고 1년 365일의 자산의 적수와 보총 합계와 1년 365일의 부채의 합계를 비교해서 그 비율에 따른 이자 비용만 경비 처리를 해줘요. 해마다 감가상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자산 금액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인테리어에 5억 들었다고 올해 5억 경비가 아니라 5년 동안 감가상각을 매년 이렇게 처리를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6억이 있다 그래도 계속 6억이 아니라 해마다 줄어들어요. 근데 부채를 안 갖고 있으면 그대로 있겠죠. 그럼 이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어요. 빚을 갚을 여유가 되는데 빚은 갚지 않고 100% 이자는 그냥 낼게 경비 처리해줘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다 처리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개업 연차가 좀 되고 감가상각 자산이 별로 없다. 근데 대출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자 비용이 많이 부인되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자 비용이 부인이 됐다. 원장님들, 개원 예정가들 또는 10년차 분들이 이가 부인이 됐다라는 거를 본인이 알 수가 있나요? 본인이 직접 알 수는 없고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세무조정 계산서라는 거를 보내드릴 건데 거기에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라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1년에 은행에 지급한 이자 비용이랑 경비 처리된 금액 그것들이 전부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걸 확인하면 알 수는 있는데 보통은 안 보시죠. 눈쳐보지 않으시죠. 책장에 잘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추천하기를 개원하고 몇 년째 되면은 이제 대출을 좀 상환하기를 추천을 해주시나요? 예비비 같은 경우를 주로 이제 여유자금으로 많이 챙겨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개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거든요. 양도양수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첫 달부터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내가 뭐 새로운 자리에 들어가서 맨땅에 헤딩을 하겠다. 그게 되면 제로에서부터 매출이 어떻게 올라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여유자금 상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고 있었다. 고이 은행에 모셔두고 있는 돈 같은 경우에는 1년 지나면 그냥 상환하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개원할 때 실제로 사용했던 이런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3년 정도 되면은 차차 상환하는 거죠. 일부 상환하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저는 다른 거 여쭤보면은 병원에서도 2,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어떠한 물품들 아니면 기구들을 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구매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런 비용들을 안 갖고도 계속 두고 있는 게 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더라도 일부는 계속 상환을 해 나가면서 병원을 운영하는 게 나은 건지. 요게 투자 비용하고 경상 비용이 좀 다릅니다. 가장 큰 경비는 개원 초창기에 들고 그래서 요게 감가상각을 한 3년 정도만 하게 되면 초기에 투자한 금액의 대부분이 감가상각으로 거의 없어지고요. 기구라든지 뭐 의약품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술 도구 같은 것들은 금액이 상대적인 비율로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냥 경상 비용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금액이 아무리 크다 한들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게 이익일 정도로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갚으시는 게 맞겠죠.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이재화 원장님 질문이 없는 거예요. 좀 궁금해요. 지금 너무 정신도 없고 뭐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흔치 않은 기회니까 궁금한 거를 좀 많이 이렇게 확인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건물주와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개원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불안한 부분도 많은데 제 뭐 월세나 뭐 관리비 그리고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개원을 하실 때는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병원이 일종 근린생활 시설 건물인지 한번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일종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병원 자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일종이겠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2종이어도 가능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1종이어야만
의료기가 개선 신고가 되니까 당연히 일종이겠거니 하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개설 신고를 해갖고 2종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이걸 1종으로 바꾸는데 보통 한 달에서 길면 2달까지도 걸려요. 개원이 미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좀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장애인 그 편의시설이 필수적으로 도입이 돼야 되는 건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예전에는 300제곱미터, 그러니까 90평에서 100평 정도 되죠. 이 정도 의료기관이 들어오면 건물 전체가 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됐는데 요즘에는 이게 바뀌어갖고 100제곱미터 정도로 바뀌었거든요. 병원이 개원을 한다라고 하면 아 여기에는 장애인 필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계약하기 전에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건물주가 그거를 설치를 해놓고 임대차 계약을 하겠죠. 임대차 계약부터 해놓고 근데 이거 설치해 주실 거자라고 하면 건물주가 안 하겠죠. 개원하고 싶으면 본인이 돈 들여서 다 하고 개원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써버리셨는데 원장님이 그 건물에 대한 편의시설을 원장님이 한 층만 쓰는데 다 하고 있어요. 그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계약서 쓰실 때 이 월세가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그거 자세히 기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의외로 한 개원하시면 한 10건 중에 한 건이 그것 때문에 좀 분쟁이 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주랑.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주랑 우리 계약을 하면서 월세가 있고 관리비가 있어요. 세부적인 거나 다른 게 있나요? 월세랑 관리비가? 월세랑 관리비 둘 다 경비 처리가 돼요. 건물마다 월세는 세금 계산서가 나오는데 관리비에 대해서는 일반 계산서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영수증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리사무소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나 아니면 고유번호를 바꾸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곳들은 계산서를 끊어줍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건물주가 그냥 나한테 돈 보내면 내가 해서 전기세도 내고 청소비도 지급하고 하겠다. 그리고 영수증 보내줄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경비 처리는 다 가능합니다. 다만 영수증은 확보하시고요. 지급액은 사업용 계좌에서 반드시 계좌 이체로 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건물에 한 층을 세입하더라도 그 건물에 뭐 전기세나 뭐 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비에 어떻게 보면 일정 포함돼 있어서 건물주분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게 계약마다 좀 다른데 관리비 명세서를 받으면 굉장히 자세하게 항목이 나와 있어요. 수도요금은 얼마, 뭐 전기요금은 얼마, 청소비는 얼마 해서 전부 다 나와 있고 전기료도 공용전기료, 사무실에서 직접 쓰는 전기료까지 다 나눠져 있는데 일반 병영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건물들이 그냥 대규모 건물이 아니라 조그만 상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거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식일 거야 아마. 그런 걸 좀 받으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영수증이라도 계속 이렇게 지출하면 다 경비는 다 인정을 해주시죠. 인정을 해줍니다. 예. 세금 계산서랑 영수증이 저희한테는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이게 건물주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일반 사업자인데 세금 계산서를 안 받고 뭐 간이영수증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제 페널티가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은 되되 2%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 관리사무소가 도저히 발행할 수 없어서 난 영수증밖에 줄 수가 없어라고 하면 이거라도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계좌 이체만으로는 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하면서 월세 금액을 올려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계약할 때도 그것도 좀 조심하시긴 해야 되는데 병원들의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 환산 보증금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9억이고 부산이나 아니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령이라고 표시하는데 수도권의 대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6.9억이에요. 그러니까 6억 9천만 원. 그리고 이 금액이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년이라고 하죠. 계약갱신권. 그거는 보장이 되되 그 재계약 때마다 월세를 3% 5% 상한이 걸려 있다. 요거는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권은 가능하되 이거를 갖다가 다음 그 갱신할 때는 몇 %로 하기로 한다. 이런 문구를 써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굉장히 유익한데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다들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나? 깜짝 놀라죠. 이거는 알면서도 또 모르고 또 모르고 그죠.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장비 부분도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엑스레이, 뭐 골밀도 측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개원 초기에는 비용을 좀 줄이고자 하는 욕심과 좀 좋은 거를 사고자 하는 욕심이 되게 이렇게 맞서고 있단 말이죠.
비용을 조금 주고 새 걸 살지 아니면은 중고로 사오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리스로 돌리는 게 나을지 어느 게 제일 이익이 되는지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좀 유익할지 이런 거 한 번 더 짚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현실적으로 이제 자금의 문제에 좀 부딪히다 보니까 세무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그 수도권과 수도권 유예 지역하고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이라고 해서 뭐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수도권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이죠. 수도권 중에서도 뭐 김포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용인 같은 외곽 지역을 제외한 곳들은 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개원하시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개원하실 때 꼭 이거는 신품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새 걸 하시고 나머지는 중고 장비를 어느 정도 세팅을 하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방에는 전부 다 신품으로 매입을 하더라도 혜택이 있어요. 우리 통합투자세액공제라고 해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를 우리 시설로 봐요. 그래서 여기에다 투자를 할 경우에는 10%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줘요. 1억을 사면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돌려주는 거죠. 근데 수도권은 그게 없습니다.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했잖아요. 가뜩이나 과밀되어 있는데 거기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혜택을 주지는 않아요. 다만 서울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개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설비 투자를 했을 때는 혜택을 안 주지만 요거를 대체했을 때는 혜택을 줍니다. 필수적인 것만 신품적으로 사시고 중고 장비로 세팅을 했다가 한 1년 뒤에 중고 장비가 좀 노후화돼서 요거를 대체를 하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장비에 대해서는 10%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꿀팁이네, 꿀팁. 이거 방송 나가도 되는 거예요? 합법적입니다. 팁인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우리 리스는 안 돼요. 리스는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가 나눠져 있는데 금융 리스는 그냥 구입으로 보시면 되니까 현금 구입하고 동일하게 그냥 보시면 되고 운용 리스는 렌탈이거든요. 내 게 아니잖아요. 투자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빌려 쓰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배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출 금액은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리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건가요? 이게? 약간 다른 거는 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가 있을 텐데 돈을 빌리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대출도 빌리면 내 돈이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사는 것과 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채무가 묶여 있겠죠. 그래서 이 장비가 뭐 1억짜리라 그러면 보증금 1,000만 원만 내고 9천만 원은 뭐 5년 상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캐피탈을 끼고 있는 거거든요. 리스 같은 경우는 이금융권으로 봐서 내가 다른 대출이 많다 그러면 일부 신용도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자율이 좀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대출을 받으신다면 그걸로 구입을 하시고 나중에 좀 상환을 하는 이런 방식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긴 하죠. 대출을 받고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아까 10%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너무 좋은 꿀팁인데요. 사람 일이라는 게 많은 직원들과 또 일을 하잖아요. 간호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뭐 물리치료사분들, 그리고 다른 원장님들. 이 인건비도 사실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병원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직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인건비 쪽으로는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뭐 계약 조건이라는 것들이 너무 다양해서 사실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주로 병원에서 계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네트와 그로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종이 없어요, 아예. 의료 쪽에만 있는 건데 세후 계약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세전으로 작성을 보통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트보다는 그로스 계약을 많이 추천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한 몇 년 전하고 좀 기조가 확 바뀌었는데 요즘에 개원하시는 원장님 중에 한 7, 80%는 다 직원들도 그로스 계약을 전부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계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모든 회사들이 다 세전으로 얘기를 하니까 연봉을 얘기하든 그래서 222만 원이 세전 급여다라고 하면 4대 보험료 20만 원을 떼고 그 다음에 세금 2만 원을 떼고 그 다음에 200만 원이 차인 지급이라고 표시했는데 요게 이제 네트 금액이죠. 통장에 꽂히는 금액. 모든 세무 처리는 다 동일한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갈리냐면 연말 정산할 때랑 그 다음에 퇴사했을 때 그리고 퇴사한 직원이 우리한테 이직해 와서 연말 정산을 할 때 이렇게 이게 나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반 회사였다 그러면 연말 정산을 해서 환급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급여 명세서에 보통은 매달 200만 원 나갔잖아요. 그 환급액이 거기 더 얹어져 갖고 돈이 뭐 환급액이 30만 원이면 230만 원이 꽂힐 건데 만약에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이 나왔다면 190만 원을 이체를 했겠죠.
근데 병원 같은 경우는 그냥 입에 계속 꽂아줘야 되잖아요. 네네. 원칙상으로는 그런데 환급액이 나왔을 때는 또 갖기를 원해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면 부담해야 되는데 환급액이 나오면 이제 물어줘야 돼요. 네네. 근데 직원으로 있다가 나간 친구가 1년 뒤에 연말정산할 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내가 세금이 요번에 많이 나왔는데 연말정산해서 그 중에 얼마를 이 병원에서 좀 물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좀 나와요. 퇴사했으면 사실 끝난 얘기거든요. 일반 회사에서는 퇴사했을 때 세금이 다 정산이 돼요. 우리 그 회사에 있었을 때 세금 다 정산이 돼서 만약에 환급액이 나오면 퇴사할 때 그냥 보내주고 다 관계가 청산이 되고요. 다른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전 회사 걸 합쳐갖고 세금 계산을 하는데 그것들은 모든 부담자는 그 근로자 본인이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에 아까처럼 다 깎이는 거죠. 네네. 아니면 추가적으로 납부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전 직장에 연락할 일이 전혀 없는데 네트 같은 경우에는 돈 물어내달라고 연락이 오겠죠. 맞습니다. 원장님이 개원하셨을 때도 아마 그런 경우가 저도- 있을 거예요. 저는 봉직에서 이제 끝나고 개원 준비할 때 이제 직이 없는 입장이니까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전 병원에 다시 연락을 해서 근데 이제 그게 한 군데면은 또 오히려 그냥 편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잠깐 뭐 몇 개월씩 몇 군데 이렇게 조금 일을 계속 겹쳐서 조금 했었으면 여러 군데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 그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 때문에 페이닥터였던 시절에는 내 한 번만 건사하면 되니까 내 건으로 연락을 드리면 되는데 만약에 개원을 하시게 되면 밑에 직원이 수십 명인데 이 사람 거를 일일이 다 그렇게 조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로스가 많이 좀 올라가는 편이고 주의하실 게 퇴직금은 네트로 계약했던 그로스로 계약했던 그로스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세전 기준으로. 그래서 요것 때문에 분쟁이 조금 나오네요. 오히려 더 깔끔하겠네요. 훨씬 깔끔하죠. 네트 계약이라고 하면은 예, 예. 연말정산과 퇴직금이 별도로 주는 건 아니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협의하시기 나름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급은 해야 되는 거죠. 지급은 해야 돼요. 하지만 페이닥터와 병원 간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1년 계약인데 1년 뒤에 나갈 때 1년치 퇴직금을 주는 것보다는 매월 분산해서 그 네트 금액에 포함시키겠다가 암묵적으로 이제 룰이니까 네네네.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한다면 이제 의사들은 이제 인센티브, 이제 상여금 제도가 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급여 신고할 때 달라지는 게 있는지 또는 퇴직금을 받을 때 이런 상여금이 포함돼서 퇴직금이 나오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여의 일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4대 보험료라고 하죠. 그리고 근로소득세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다 책정이 돼서 나오는 거고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면 퇴직금이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기본의 전통적인 그 퇴직금 지급 방식 같은 경우에는 최종 3개월 평균의 근속연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을 많이 가입을 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제도냐면 1년 단위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사했을 때부터 1년이 됐을 때에 총 지급한 금액, 세전 금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면 나의 의무는 그냥 해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급한 인센티브 이런 게 이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이 사람의 3개월 안에 그 상여가 있다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올라간 금액으로. 예. 그래서 어떻게 법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냐면 그렇게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12개월로 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월마다 인센티브가 다르잖아요. 금액이 다 다르니까 이 금액을 합쳐서 평균을 낸 다음에 이게 3개월 평균 임금이에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높은 달에 퇴사를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바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는 좀 드물고요. 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좀 심플하죠. 내가 1년 동안 총 지급한 금액의 15분의 1만 딱 계산해서 퇴직연금에 납입을 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저희도 깔끔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 직원들은 우리 원장님들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는 거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약간 금액이 적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크게 반대도 하지 않아요.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연봉은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전통적 방식의 퇴직금 계산 방식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나는 100만 원일 때 입사했는데 500만 원일 때 퇴사하면 500만 원 기준으로 전부 다 퇴직금이 계산돼 버리니까 그 세월이. 그런데 병원에서의 어떤
재직 기간이 보통 한 1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둘의 그 금액을 계산해 보면 내가 뭐 사무장급이나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 이상 계산을 해보면 몇만 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요. 만약에 우리가 DC형 퇴직연금의 금액을 미리 퇴직금을 예치해서 그 운용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그건 직원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완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금액은 1년 뒤에 퇴사한다 그래도 거의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예. 그럼 직원들은 퇴사를 했을 때 퇴직연금에 있는 이 자기의 돈을 한 번에 인출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진 않고요. 직원이 자기의 IRP 계좌를 별도로 개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병원이 가입한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토스를 해주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아가는 거고요. 나중에 뭐 연령 요건이 충족됐거나 했을 때 자기의 IRP 계좌에서 돈을 받을 때 그때 세금이 납부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걸 함부로 인출할 수는 없어요.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은 퇴사를 했을 때 난 퇴직금을 지금 당장 받아야 돼서 써야 되는데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 써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라 그러면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결혼을 한다, 이사를 한다,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뭐 의료비를 지출해야 된다, 뭐 전세 보증금을 넣어야 된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그건 다 인출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중간 정산도 가능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 퇴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퇴직금은 직원이 퇴사할 때 이제 한 번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목돈이 나가는 기분이 있어요. 그럼 퇴직연금은 다달이 따로 이렇게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할 수 있어요. 매달 금액이 나가게 할 수 있고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보통은 이제 퇴직금은 1년 이상 이제 근무를 한 직원에 해당해서 주잖아요. 근데 뭐 3개월 잘라 6개월 잘라서 그렇게 냈을 때 그 직원이 1년 이내에 퇴사를 해도 퇴직연금은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 직원이 새로 입사했을 때 퇴직연금에 바로 납부를 하겠다고 바로 가입에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1년 미만 퇴사자 같은 경우는 다시 환수가 돼요. 이제 직원들 이제 채용할 때 우선 보통 인건비 얘기를 서로 하면서 채용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받았을 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대보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는 비용이 많아서 그런지 서로 간극이 있어요. 나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은 이거밖에 안 줬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220원로 책정을 해줬는데 직원은 200만 원만 받잖아요. 근데 원장님들이 흔히 내가 굉장히 많이 지출을 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뭐냐면 4대 보험 고지서를 받고 그 다음에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원래 직원이 냈던 돈인데 내가 내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4대 보험 고지서의 금액이 큰 이유는 뭐냐면 그 고지서에는 원장님의 소득이 포함이 돼 있어요. 개인 종합소득세에 따른 그 건강보험료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로 보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예시를 들었을 때 세전급여가 222만 원이면 그 4대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예시를 들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직원 월급에서 떼서 내가 임시로 예수라고 하거든요. 임시로 갖고 있는 돈이 그만큼인 거고 실제로 사업주 부담분 4대 보험이 50%가 짝으로 또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지서로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또 뻥튀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원장님 개인 건강보험료도 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납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직원은 항상 적다고 불만인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7월 이후로 이제 소득 신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깜짝 놀라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이 한번 나오죠. 그러니까 직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늘었는지 돈을 많이 버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 얘기. 6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네. 지난 1년간 고지된 고지서가 사실 임시고지거든요. 원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2021년 소득이 얼마인지는 2022년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알잖아요, 공단도. 그러다 보니까 21년에는 계속 임시로 고지를 보내다가 22년 6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차액분에 대한 고지가 한꺼번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매출이 성장세에 있는 병원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일일 거예요. 매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상을 못 하고 있는데 좀 이게 그 많이 내면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많이 벌었다는 말 아닌가요? 그건 이제 낼 때 가슴이 되면 기분. 네. 왜냐면 버는 건 매달 벌었지만 낼 때는 낼 때는 그죠. 속이 쓰리더라고요. 네.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직원들 복지비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들 분들의 경조사 아니면 뭐 명절, 뭐 생일, 아니면 뭐 친절 사원 이런 거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 뭐 이런 목적으로 조금 이렇게 챙겨주고 있는데 이런 걸 챙겨주는 쪽에서 이체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따로 뭐 상품권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조금 처리를 하는 게 세무적인 측면에서 네. 어떤 쪽이 조금 더 유리한지 조금 궁금합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계좌 이체하는 게 제일 좋죠. 계좌 이체하는 게 좋은데 이제 저도 이제 법인 대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절이라든지 무슨 뭐 경조사가 있을 때는 사실 현금으로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긴 해요. 기분도 좋고. 근데 여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만약에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고용 증가 인원에 따른 지원금이 뭐 매달 75만 원씩 들어온다. 이럴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분기별로 급여 명세서랑 급여 대장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을 다 보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얼마에 계약해서 얼마를 떼고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데 통장 계좌이체가 그만큼 됐다라는 걸 근로복지공단에 보내게 돼 있는데 우리 급여 대장이랑 현금으로 준 부분만큼 계좌 이체 내역이 비어 있을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조금 난감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는 반려가 되거든요. 지원금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계좌 이체를 다 맞추시고 지원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뭐 현금으로 주셔도 돼요. 근데 일괄적으로 그냥 계좌 이체를 하시는 방식을 가장 선호를 드리고 친절 사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보는 앞에서 좀 포상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급여나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계좌 이체로 하시되 어떤 선물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하셔서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죠. 약간 뭐 예능 같은 데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상품권을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진짜 이만한 거 이 기회 하나 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려쓰시면 좋은데요, 그거? 좋은데요. 이 일례로 저희는 환수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지원 대상이었던 직원인데 상여금이 쌓이다 보니까 1년이 지나서 환수가 들어왔어요. 뭐 연봉이 뭐 3,500 이하만 뭐 지원금이 나오는데 3,500을 미세하게 넘어버린 거죠. 상여금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그게 아마 두루누리 사회보험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금액 기준이 있어요. 해당 사업장을 신청을 하면 급여의 대상자가 되면은 그냥 일단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된다는 게 금액을 넣어준다기보다는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을 할인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됐다가 1년치를 한 번씩 이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되는 줄 알고 할인을 해줬는데 만약에 상여까지 해서 금액이 넘은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달라고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계좌 이체를 저도 한 번 있죠. 본인도 있으세요? 네. 본인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직원에 대한 상여를 듬뿍 줘서 기분 좋은 환수잖아요. 경험을 해봐야 또 남한테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상여를 그래서 계좌 이체하는 게 더 좋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20만 원씩 줄게요 라고 했는데 20만 원씩 송금을 하면은 이 직원들마다 현실적으로 송금 받는 세금이랑 떼서 받는 금액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한테 이거 계좌 입금을 어떻게 해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가요? 이게 이제 네트랑 그로스랑 다른 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월급을 주기로 했는데 상여 10만 원이다 그러면 210만 원에 맞춰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지급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로스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세후에도 10만 원이 가길 원한다 그러면 그거는 10만 원이 아니라 뭐 12만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야 효과가 10만 원의 효과가 있겠죠. 세금 떼고 받으면 직원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요? 직원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현금 주는 걸 선호하는 이유가 세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세금까지 다 떼라 그러면 이제 금액이 좀 적겠죠. 그래서 뭐 20만 원, 30만 원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들한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그 급여에 포함한다 그러면 실제로 200 받던 친구가 뭐 206만 원, 207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원장님 되게 상여 되게 짜게 줬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맞춰서 금액이 세후로 10만 원이 되게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지급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불만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아직 개원 안 하셨잖아요.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다음에 그냥 원장님 센스 있게 좀 더 많이 챙겨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역에 따라 다른데 뭐 저희 지역엔 해당 사항은 아닌데 좋은 직원을 구하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계신 분이 아닐 수 있잖아요. 숙소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 월세라든지 그 직원이 그 방을 사용할 때 나오는 어떤 비용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저 처리를 해야 되나요? 요즘에 그 지방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이 기숙사를 얻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쪽에 있는데 동쪽에서 출근하기가 어렵다더래. 그럼 안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원룸이죠. 많이 얻어주시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있어요. 일단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대표 원장님 명의로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로 그 해당 직원이 거주를 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 영수증을 납입을 그 해당 직원이 하게끔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해당 직원이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우리 병원에 근무를 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원룸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게 주택을 임대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으로만 이제 경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숙사 비용이랑 이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직원들한테 쓸 수 있는 복지잖아요. 이것도. 이 복지에 이 상한선이 있나요? 복리후생비에 대한 상한선은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국세청에서도 모든 병의원들이 이렇게 신고 내역을 보면 일정 퍼센트가 평균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복리후생비가 식대도 마찬가지고 뭐 조금 전에 가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뭐 편의사항을 제공해 주는 거죠. 뭐 회식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복리후생비인데 이런 것들이 전체 급여의 15%를 넘지는 않더라라는 그 자료는 있거든요. 15%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금액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에요. 굉장히 좋은 원장님이죠. 그러면. 그렇죠. 이 사실 이제 병원 오픈하면서 인테리어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희 촬영하고 있는 여기 인테리어도 되게 깔끔하고 좋은데 실제로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비용이 과연 다 경비 처리가 되는지 감가상각이라는 게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한 게 많았었거든요. 세무사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이제 100% 가능한 부분이고요. 뭐 매년 한도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가상각기라는 걸 통해서 5년간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신청에 의해서 감가상각 기간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5년짜리를 4년으로 신고를 한다 그러면 매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인테리어 비용이 평균 뭐 2억에서 2억 5천, 3억 나온다라고 하는데 어떤 정형외과에서 인테리어 비용만 15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15억을 다 경비 처리 5년 안에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는 되죠. 다만 국세청이 의심하는 건 별도죠. 왜냐하면 무슨 인테리어 비용이 딴 데는 평균이 2억에서 2억 5천인데 15억이면 실제로는 5억에 했는데 15억으로 끊고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건 사후 검증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원장님들이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 비주얼적인 거나 또는 이 경로라든가 뭐 노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비용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또 원장님들이 또 진료를 보면서 가운이라든가 아니면 정장 옷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환자한테 쇼잉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어떤 원장님들은 양복을 뭐 아주 고가 뭐 500만 원짜리 또 어떤 원장님들은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하면서 그냥 10만 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경비 처리도 다 가능한 건가요? 의사 가운 같은 경우에는 의료업의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출퇴근할 때 꼭 고급 양복을 입어야만 그날 진료가 잘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양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입고 다닐 수 있는 벗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취향 문제예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양복을 입는다고 해서 그게 경비 처리가 되지는 않고요. 500만 원짜리 가운이 있다 그러면 경비 처리는 할 수는 있겠죠. 그래요? 가운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병원에 자기 그 취미 뭐 예를 들어서 원피스 피규어라든지 그런 걸 병원에 싹 이렇게 세팅을 해놔요. 그 병원이랑 공간 안에 인테리어의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도 그냥 다 인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미술품하고도 약간 연관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엮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환경의 미화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진료 보러 온 그 환자들의 뭐 의식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치료 목적에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된다는 거는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불순한 의도다. 이거 뭐 전혀 그렇진 않고 내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방 하나를 비워서 거기다 피규어 막 쌓아놓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이용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장실에만 놔둔다. 이런 것들은 경비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미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법령이 법인세법에만 있고 개인에는 규정이 없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토지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술품을 뭐 1,000만 원짜리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이걸 감가상각으로 경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10년 지나면 4천, 5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작가가 사망하게 되면 1억으로 막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가상각으로 경비 처리되는 건 아니지만 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따질 때 있잖아요. 그게 이자 비용에 얼마 몇 %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그 자산의 적수를 계산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경비 처리가 뭐 1,000만 원, 1억짜리 산다고 해서 당해년도 경비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식선에서 진료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걸 잘 참고해서 결정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금액도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10만 원짜리는 누구도 신경을 쓰진 않겠죠. 근데 아까 피규어 같은 경우는 비싼 거는 뭐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그거 같은 게 이제 아무래도 잘 따져보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말 이게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집에다 놔두긴 뭐하니까 여기다 놔둔 건지 사모님 모르게 그랬을 수 있잖아요. 병원에 가봐야 돼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반대로 퀴즈 하나 낼게요. 직원들 식사는 경비 처리 될까요, 안 될까요? 직원들에게 식대를 제공했다. 됩니다. 된다. 당연히 그러면 대표 원장님이 식사를 한 겁니다. 본인이 식사를 했어요. 경비 처리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에 보면 대표 원장, 개인 사업자죠. 대표 원장이 식사를 하는 거는 경비 처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밥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의료를 위해서 특별한 걸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안 된다는 이유가 있는데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고용인이잖아요. 밥도 안 주면은 뭐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같은 게 경비 처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다 같이 술을 마셨다. 직원들 데리고 이런 거는 경비 처리가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낌없이 쓰는 편인데 그거 안 되면은 당연히 사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놀이동산을 갔는데 가족과 갔다 그러면은 경비 처리가 안 되겠지만 직원들을 데리고 갔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놀이동산도 경비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그게 진료 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졌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대표 원장, 대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직원들을 같이 한다면은 복리후생이나 이런 개념으로 다 예, 다 가능하다. 복리후생비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근무 시간 외에 그런 활동들을 직원들이 이렇게 좋아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잘 감안해서 미래에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 그럼 결론적으로 원장님들은 앞으로 출근하실 때 도시락 싸서 오시고요. 우리 직원들한테는 많이 회식을 해서 많이 또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은 날 우리 소주 한 잔 먹으면 다 경비가 되는 건가요? 경비 처리 원칙적으로는 사업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경비 처리가 돼야죠. 그럼 여기서 또 잠깐 이게 사업과 연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누가 판단을 하나요? 경비 처리할 때는 이제 담당 직원이 판단을 하는데 원장님들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 식대야 당연히 경비 처리가 돼야 되겠지만 그럼 간식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자의적으로 사주는 건데 경비 처리 되느냐?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되죠. 과일을 산다든지 뭐 바나나나 무슨 뭐 토마토 같은 거 이런 걸 산다 그러면은 경비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뭐 삼겹살이라든지 뭐 고등어라든지 이런 걸 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그거를 조리를 하는 시설이 거의 없을 뿐더러 이건 누가 봐도 사업과 연관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 간단한 거는 이제 사우나라든지 뭐 네일 아트라든지 뭐 이런 게 찍힌다면 이건 당연히 아예 누가 봐도 사업과 무관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뭐 기름값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유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용 차량도 전부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유대도 전부 다 경비가 가능한데 만약에 주말에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주말에 기름을 넣을 경우에는 요일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운행 목적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말에 기름을 넣었다고 해서 그 기름을 출퇴근에는 안 쓸 거냐 이거죠. 그 기름을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운행 기록부를 통해서 내가 몇 킬로는 출퇴근에 사용했고 몇 킬로는
개인적으로 주말에 사용했다라는 걸 통해서 경비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말에 주유를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무사로서 경비 처리를 조금 수월하게 하려면 평일에 하시는 게 저희는 더 낫긴 하죠. 네. 제가 지금 3년 차인데 3년 차 때가 또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3년 차를 주의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뭐 세금이 많이 나오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내년에 뭐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방안이 있을까요? 우선 선생님 잠깐 네. 답변하기 전에 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쓸 때 이게 경비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이제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매출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운영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게. 운영 경비에 대한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고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비는 접대비하고 감가상각비 두 종류거든요. 나머지는 일정 한도가 정해져 있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광고 선전비, 임차료 이런 것들을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계정별로 국세청 평균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도가 있는 감가상각비나 그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경비 실제로 지출했다 그러면 증빙들을 그 수취함으로써 얼마든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데,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이 예를 들어 10억인데 광고비가 뭐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 평균 3.5%더라. 근데 우리는 뭐 20%를 쓴다더라. 라고 한다 그러면 평균하고 너무 많은 편차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성화검증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하지만 경영 목적에서 우리가 초창기에는 좀 광고에 힘을 많이 줘서 나는 그렇게 성장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라든지 뭐 세금 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같은 걸 잘 구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사업 검증 나왔을 때도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김동희 원장님도 약간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3년 차가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감가상각이 3년 차까지 쓰면 거의 한 80% 정도를 소진해요. 그리고 처음에 개원을 했을 때 사람을 고용하면 고용중대 세액공제라는 걸 받는데, 그것도 3년까지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받거든요. 물론 3년 이상이 돼도 4년 차, 5년 차가 되더라도 인원수가 계속 늘게 되면 그 증가한 부분에선 되는데, 처음 개원했을 때만큼 뭐 10명, 20명을 고용하진 않잖아요. 추가적으로 한두 명씩 늘어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3년이 지나고 나면 거의 줄어들어요. 그래서 3년 차가 중요하다는 게 이게 거의 마지막 저세율 구간일 거고, 그 이후부터는 아마 세금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대비 같은 경우에는 벤처 투자 소득공제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벤처 회사에 투자하면 일정 부분 우리한테 그 세액 감면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의료 장비나 이런 매입을 통해서도 경비 처리 플러스 세액 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그때 투자 세액 공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용중대 세액 공제 부분이 계속 바뀌긴 하는데, 고용중대 세액 공제는 금액을 좀 인상해서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가 만약에 계약직을 채용해서 나중에 정규직으로 바꿨을 때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노무사님이랑 상의를 해서 주로 3년 차 때 많이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정규직은 어떻게 전환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고용중대 세액공제가 다 소진될 때쯤에는 상당히 계획을 짜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오래 끌고 가는 게 더 중요한 문제네요. 이게 3년까지보다는 오히려. 어찌 보면 3년까지는 큰 혜택을 받은 거예요. 고용중대 세액공제라는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고 2018년 귀속분부터 굉장히 파격적으로 증가했던 거거든요. 옛날 선배님들은 이 정도 매출일 때는 세금을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줄었던 거고, 그게 이제 과거의 선배님들처럼 이제 납부하게 되는 게 3, 4년 차부터 그렇게 되겠죠. 아까 첫 번째가 접대비 이런 것들이 아까 상한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600 몇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접대비 3,600이 얼마 됐는데 병원 원장님들도 그 금액을 다 쓸 수가 있나요? 근데 통상적으로 접대비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인한테 지출한 금액이 접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의료기기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광고 회사라든지 이런 데랑 뭐 술자리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식사자리를 했다든지 해서 만약에 돈을 지불하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접대비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의 경조사에 우리가 금액을 지불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그 금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도까지 꽉꽉 채워서 경비 처리하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는 않죠. 네네. 하지만 실제로 지출했다 그러면 100% 경비 처리는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상한선을 한도를 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접대비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못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건가요? 실제로 사용액이 한도액을 넘어설 만큼까지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접대비는 발생하긴 하죠. 실제로 거래관계에 있는데 경조사 뭐 청첩장이라든지 뭐 돌잔치라든지 부고라든지 받으면 네. 우리 원장님들 참석은 못 하시더라도 분명히 네네. 조의금이라든지 축의금 보내시거든요. 네네. 다 경비 처리돼야죠. 원장님이 만약에 3년, 4년, 5년을 있다가 뭐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폐업을 했었어요. 5년이나 10년 후에 다시 개업을 하셨어요. 그때 처음 개원했을 때 본인과 함께 있었던 직원 수가 10년 후에도 그걸로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게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김동희 원장님이 직원이 20명을 데리고 있고 거기에서 뭐 세액공제를 받고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하시고 한 몇 년 뒤에 다시 재개원을 하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고용중대 세액공제라는 건 내가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원장님 세금에서 할인을 받는 제도인데 다시 20명을 채용을 해서 그럼 20명보다 받을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전년도보다 늘어야 받는 거거든요. 네네. 늘거나 유지를 해야 받는 건데 실질적으로 원장님은 폐업하시기 전에 20명을 고용했었잖아요. 네네. 그걸 전년도로 봐요. 그게 10년이 졌든 20년이 예, 됐든. 기한 제한 없이 전년도로 보기 때문에 예전에 20명 고용했다 했는데 지금 폐업하고 다시 개원한다고 해서 0에서부터 20명을 다시 고용한 걸로 봐서 해주진 않거든요. 다만 예외사항이 있다 그러면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20명을 고용하고 있다가 새로운 원장님에게 병원을 양도를 하고 20명을 고용 승계를 하게 되면 나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몇 년 뒤에 다시 개원을 했을 때는 20명을 고용하면 0명에서 20명이 됐다라고 해서 고용중대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가 있죠. 대신에 양수한 원장님 입장에서는 네. 못 받겠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떤 실업률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혜택을 주는 건데 양수한 원장님 입장에서는 헤드만 바뀐 거거든요. 그대로 병원은 20명이 있는 거고 요 사람 나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혜택을 20명을 줄 수는 없는 거죠. 더 추가로 고용을 하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죠. 우리가 학회를 가서 공부를 하러 갈 때 뭐 KTX, 뭐 고속버스 또는 비행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많은 원장님들이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학회를 가면서 개인적으로도 또 여행을 또 같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적 여행은 당연히 경비가 안 되겠지만 그게 같이 섞여 있다면 그렇게 어떻게 비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지방에서 학회를 간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경비예요. 왜냐하면 의료부를 하기 때문에 뭐 세미나나 학회 이런 참석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사업과 관련 있는 경비라서 경비 처리가 돼야 되고 특히 해외에 나가실 때 조금 질문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공권도 비싸고 숙박권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학회나 해외 학회나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정인데 우리가 5박 6일을 갔다. 그럼 5박에 대한 것 중에 1박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네. 특히 가족과 같이 갔다 그러면 이제 n분의 1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경비 처리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해외 학회를 실제로 참석했는지를 또 증명을 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거기 해외 참석하면은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있을 수도 있죠. 네네. 참가 비용을 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회 주치를 갈 때도 있고 학회도 되게 자주 다니는 편인데 다른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전날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대회나 학회는 다음날 하루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이동 경비나 숙박비, 일단 전날 식사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이제 만약에 국세청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부산에 학회를 참석하실 때 학회가 뭐 아침 9시부터 한다더라. 그럼 뭐 새벽 3시에 일어날 수도 없는 거고 2시에.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학회는 오후 5시인데 충분히 내려갈 시간적 여유가 되는데 그냥 전날에 간 거는 그거는 내 의지대로 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약간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이런 이동을 그때 소명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는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고를 하면 당연히 성실하게 잘 신고한 걸로 간주를 해요. 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다 소명을 붙여가지고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네네. 이런 제도가 그냥 악용을 한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세무조사라든지 사후검증 같은 제도를 둬서 네. 나중에 의뢰 올 수는 있겠죠. 네. 소명 요구서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출해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학회를 갔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이코노미석을 예. 일반석을 이제 구매를 하는데 당장 학회를 가야 되는데 이코노미석이 다 매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비즈니스석 비싼 가격을 내서 비즈니스석을 샀어요. 예. 이럴 때는 비즈니스석을 구매하는 경비가 괜찮은가요? 예, 비슷한 경우를 보긴 했어요. 네네. 출장을 가는데 비즈니스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분이 비즈니스 그냥 비싼 걸 탔다고 해서 전체 다 경비 처리를 해줄 거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끈질기게 소명 요구를 이렇게 요청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수소문해갖고 이제 사례를 찾았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사내 기준이 있거든요. 뭐 임원급 이상은 뭐 비즈니스 회장님 뭐 퍼스트 타겠죠. 예, 그런 것들이 경비 처리가 그럼 부인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대표고 그 일만을 위해서 간 거였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100% 경비 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럼 반드시 일반석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카드를 사용하는데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게 경비 처리되는 거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카드 사용할 때 우리가 보통 개인 신용카드나 아니면 병원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하시면 원장님들은 그게 전체가 다 경비 처리가 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국세청에서는 이 사업용 카드를 등록시키는 목적이 이 카드를 등록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그 사용 내역을 전부 다 모아주겠다. 그러니까 편의사항 제공인 거지 등록만으로 전부 다 자동으로 경비 처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업용 카드에는 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어떤 그 제재가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활비로 사용하셔도 되고 사업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인 지출도 일부 섞여 있긴 해요. 그래서 경비 처리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주로 평일, 그 다음에 낮에 병원 근처에서 지출을 할수록 아무래도 사업 용도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뭐 주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집 근처에서 결제를 했다 그러면 사업 용도로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도 나중에 올라갈 수 있어요. 원장님이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상가에서 빵을 사서 직원들 주려고 출근해서 했는데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꽤 있고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걸 직원 입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건 경비 처리가 억울하게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직원을 위해서 지출을 했다 그러도 아무래도 병원 근처에 가게가 없진 않잖아요. 예, 그쪽에서 지출을 하시는 거를 가장 손 드리고 그 다음에 빨간 날은 좀 피하시는 게 낫죠. 주유야 주말에 주유를 하더라도 평소에 운전하려고 주유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카드 사용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 어떤 행위가 주말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니까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는 경비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죠. 어떤 의미로는 병원을 위해서 직원 간식을 구입하거나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거는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좋을 수 있는 의미도 있겠네요. 백화점에서 사용을 했다. 근데 실제적으로 백화점에서 우리 병원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이런 것들도 혹시 주의해야 되나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백화점 같은 데서 병원 물품을 구입할 만한 것들이 대부분 가전제품, 뭐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가구를 둘 수가 있거든요. 주로 원장님 방이나 아니면 뭐 대기실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고급 가구를 사야 될 필요도 있어요. 소파 같은 데 환자들이 직접 앉는 것 같은 경우 이런 건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으로 지출을 하시고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면 아주 좋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품목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 가구라든지 아니면 뭐 가전제품의 몇 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주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다만 신용카드로 긁으면 그냥 백화점이라는 그 지주처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백을 산 건지 아니면 뭘 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현금으로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게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거 꿀팁이네요. 요즘에는 페이,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뭐 페이들이 많은데 그것도 역시 결제를 하면은 이런 페이로 나오지 상세 내역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주의할 점이 있나요? 무슨 페이로 결제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이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어떤 물품을 살 때 무슨 뭐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무슨 뭐 지방에서 얘기하는 뭐 동맥전이나 땡땡페이 같은 것들 전부 다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에 체크를 한 다음에 병원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시면 대부분 소득 공제용으로 체크가 돼 있는데 지출증빙용으로 체크를 바꿔서 사업자 번호로 해서 발급 받으시면 전부 현금 영수증까지 발급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원장님 건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네요. 그냥 하라니까 했는데. 근데 이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용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금 영수증이 이 일반인들 대상으로 발급받다 보니까 사업주를 위한 건 아니라서 그 지출증빙용으로 바로 옆에 있거든요. 체크를 좀 바꾸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마트들이 병원 근처에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병원이나 이런 걸 운영하려면은 저렴하게 물건을 좀 대량으로 사는 것들이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트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요. 그런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는 또 어떻게 경비 처리가 되는 건지 세부적인 뭐 또 영수증 같은 것들 아니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증빙할 걸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까 증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전제품 사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게 좋잖아요. 요 마트 같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곳은 세금계산서가 안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마트를 가서 신용카드를 결제했다 그러면 영수증이 길게 뽑히거든요. 그런 것들 물품 세부 내역이 전부 다 나와요. 이거를 보관하시면은 이제 세금계산서 대행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코스트코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산서를 받으면 좋은데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고 하면 만약에 50종류를 샀는데 50종류가 다 기재되진 않아요. 뭐뭐뭐에 몇 종 이렇게 기재되는데 바코드 맨 처음에 찍힌 게 거기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 바나나에 몇 종, 삼겹살에 몇 종.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그런 기준으로 발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원장님들 다 남자분들이라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 자동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엄청 많죠. 그렇죠. 이주환 원장님이 궁금한 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차가 바꿀 때가 돼서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하고 1년에 차량 경비 처리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승용차, 그 다음에 승합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일반 세단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연간 경비 처리 한도가 감가상각 기준으로는 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당 1,500까지 된다던데 라고 하는 거는 통합 한도인 거고 그 한도 안에 감가상각 한도가 따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을 1억짜리 샀는데 감가상각을 5년 동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정액법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차량은.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씩 강제적으로 경비 처리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이 회계상으로는 경비 처리가 됐지만 세무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800으로 또 기준을 한도를 뒀어요. 그럼 1,200만 원은 부인되고 800만 원만 경비 처리됩니다. 그러면 아까 한 대당 1,500이라고 했던 그 연간 통합 한도에 800만 원이 일단 차지를 하고요. 나머지 기름값,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가 700만 원이 거기 들어가면 1,500까지 경비 처리가 되겠죠. 근데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그러면 1,5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감가상각은 800만 원 이상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사고가 크게 나서 수리비만 한 2천만 원 들었고 기름값이 뭐 한 500만 원 들었고 이래서 한 3천만 원을 추가로 더 썼다. 그래서 연간 3,800인 거예요. 감가상각 포함해서. 그러면 800은 어쩔 수 없지만 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차량 운행 기록부를 쓰면 그래서 내가 1년에 10,000km를 탔는데 9,000km는 출퇴근 1,000km는 주말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3,000 중에 90%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 기록부가 중요해요. 경비 처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경차와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한은 없어요.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식의 감가상각 형태로 가면 된다. 뭐냐면 의료기기처럼 같이 취급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경차와 승합차, 화물차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예, 화물차와 이제 무슨 뭐 렌트카 이런 거는 영업 차량으로 해서 또 노란 번호판으로 따로 이제 구분이 되는 택시 이런 것들이죠. 그건 당연히 그 영업 용도로 구입을 한 거니까 그건 경비 처리가 되죠. 그럼 우리가 1억짜리 차를 구매를 해서 3년, 4년 있다가 5년을 아까 감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3년 있다가 차가 뭐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차로 갈아탈 수 있죠. 판매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2년이 없어지는 건가요? 내가 1억의 차를 사서 4천만 원에 팔았어요. 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소진한 금액은 6천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경비 처리가 6천만 원 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3년간 800만 원씩 감가상각했다 그러면 2,400만 원은 경비 처리를 했겠죠. 그렇죠. 경비 처리를 하고 그럼 나머지 차액은 어떤 식으로 경비로 실현할 거냐 그러면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3년간을 경비 처리를 했다는 게 세무적으로 800이지 회계적으로는 연간 2천만 원씩 경비 처리한 거예요. 차량 가격이 1억이니까. 그러면 첫 해에도 2천만 원 회계적으로 처리는 넣었지만 세무적으로 800 한도에 걸려서 1200은 부인.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800까지 경비 처리하고 1200 부인하면 3600은 부인된 상태예요. 그러면 회계적으로는 2천만 원씩 3년 처리해 갖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4천만 원 차량가액이 남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해마다 1200만 원씩 부인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6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우리가 경비 처리하지 않고 유보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4천과 합쳐서 7천, 세무상 장부가액은 7600이에요. 회계에서 보는 시선은 2천만 원씩 처리하고 4천밖에 안 남았지만 세무적으로 보는 시선은 800씩밖에 처리 안 했기 때문에 7,600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4천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는 3,60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또 발생한다는 얘기죠. 2,400은 감가상각비, 3,600은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이 처분 손실도 그럼 일시적으로 다 처리가 되냐 그건 아니고 그것도 연간 800만 원씩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뭐든 한 방에 해주진 않아요.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그렇죠. 팔았지만 산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차를 구입을 해서 5년을 탔어요. 그러면 경비 거의 다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4천만 원짜리를 다 써놓고 팔았는데 2천만 원에 팔았어요. 오히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처분 이익이 잡혀서 세금이 발생하겠죠. 네. 4천만 원짜리를 4천만 원 경비 처리를 다 해고 세무상으로는 장부가액이 0원이에요. 뭐 비만 계정으로 1,000원만 남겨놓는데 사실상 0원이죠. 0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처분이 2천만 원. 요거는 일시에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 내셔야 돼요. 종합소득세로 잡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병원의 사업용 차량이었기 때문에 병원 소득이 되는 거죠. 공짜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또 우리가 병원을 개원을 하면서 많이들 또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보험이잖아요. 여러 가지 보험이 있어요. 뭐 화재 보험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 과실 보험도 있고, 자 보험에 대해서는 경비를 어떻게 쓰는 거고 다 가능한 건지, 또는 의료 소송이 왔을 때 그런 것도 비용이 다 가능한 건지 이것도 같이 여쭤보고 싶어요. 이 사업과 관련된 보험이라고 하면 보통 뭐 우리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이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 다음에 화재보험이 있고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납입하는 보험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한도가 존재하지 않고 100% 다 경비 처리가 되고요. 만약에 의료 사고가 발생해서 거기 여태껏 보험료를 납입했던 이유가 이럴 때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합의금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공제조합에서는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차액인 1,000만 원만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2천만 원은 합의금이니까 경비 처리, 1,000만 원은 수익으로 보거든요. 이 차액 부분이 1,000만 원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실부담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경비 처리가 되고요. 매달 납부했던 공제조합에 대한 보험료는 당연히 그건 원래도 경비 처리였으니까 경비 처리가 됩니다. 요번에 그 소득세를 이제 두 번 나눠서 이제 뭐 7월 달인가 9월 달에 냈어요. 아, 예, 6월, 8월 이렇게 네, 나왔어요. 냈어요. 근데 이거 며칠 전에 또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처음 깜짝 놀랐어요. 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날라왔더라.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대한 소득세를 먼저 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년 6월 달에 실제 1년치의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중간 예납이라는 그 명목으로 해서 11월 달에 그거의 한 절반이 예측되는 금액이 고지서로 날라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득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모르잖아요. 내년에 낼 금액의 절반이 고지가 될 수 없는데 이 기준은 뭐냐면 전년도하고 올해 실적이 비슷하겠거니라고 보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리 11월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 한꺼번에 낼게요라고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안 내면 체납이 되거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전년도보다 사업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 금액을 다 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추계 신고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실적이 안 좋으면
올해의 손익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게 세금을 우리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중간연합은 개원 1년 차는 해당이 없는. 없죠. 전년도가 없기 때문에 없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 처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금액이 좀 클 거예요. 그거를 분할 납품해도 되죠? 이게 11월 달에 나왔을 때 이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1,000까지는 납부하셔야 되고 추가 금액은 분납하셔도 되는데 2,000이 넘어간다 그러면 50%씩 낼 수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반, 1월에 반.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거든요. 고지서가 예를 들어서 2,000이 나왔다 그러면 11월 안에 1,000만 원만 납부하면 나머지 1,000만 원은 50%는 1월 달에 따로 고지가 또 됩니다. 특별히 이자가 붙는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고지서가 안 날라올 수도 있어요. 뭐 전자고지만 되고 대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납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은행 대출 서류나 뭐 이런 거 할 때 납세 완납 증명 같은 걸 내야 되는데 그게 적혀 있으면은 출력이 안 되거든요. 전부 다 납부를 하시고 한 2, 3일 정도 있으면 거기 나오기 때문에 그건 놓치시면 안 돼요. 원장님 어떻게 많이 배우셨죠? 많은 또 원장님들이 세무를 또 그냥 뭐 이게 또 아는 사람, 뭐 여기 또 근처에 있는 사람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세무를 바꾸고 싶어도 잘 못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세무사님한테 또 기장을 또 맡기고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하고 있는 세무사님이 나를 바꿨다라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제일 많은 사례는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넘겨주시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그 전산 자료는 그래서 여태까지 어떤 그 서류 같은 것들은 출력해서 다 보냈으니까 그거를 보내라. 그거를 인수인계해라 라는 식으로 해서 전산 파일을 보내지 않으시는데 사실 요즘에 모든 업무는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파일을 안 보내주시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아직 미수금이 남아있을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금 가장 흔한 사례고 이건 굉장히 빈도수가 낮긴 한데 그 세무사님이 약간 좀 위협적인 형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간혹 있어요. 만약 옮기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약간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무사법에 의해서 자기가 처리했던 일을 그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발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수인계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실무자들끼리 연락처를 주고받은 다음에 전산 파일 오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있던 서류 같은 것들을 인계 받은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인수인계 사인을 하고 다시 보내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산 파일만 열어봐도 여태껏 신고가 어떻게 돼 있고 세율은 몇 % 적용받았고 소득률은 얼마고 세액공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뭐 인수인계 기간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이 정도면 바로 인수인계가 됩니다. 자, 또 하나 질문. 보통 이제 원장님들 한 3년차, 4년차 되고 하면은 경정 청구라는 또 이야기를 좀 들어요. 이 경정 청구에서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경정 청구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진 않아요. 내가 당연히 가져갔어야 됐던 건데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지 만약에 우리가 신청을 안 하거나 누락된 게 있다 그래도 국세청은 알아서 찾아주진 않거든요. 절대로 알고 있어서. 경정 청구를 하고 청구서의 내용이 맞다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그거는 반드시 그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금액이 크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 찍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내면 안 됐던 돈이에요. 두 번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정 청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양날의 검이긴 한데 이게 경정 청구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잘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경정 청구라는 것들의 대부분의 환급받을 세액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게 금액이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까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가 문제냐면 연도별로 계속 이어져 있어요. 3년치 경정 청구를 한다고 해서 3년간만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앞전부터 인원 계산이 이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경정 청구를 받으신다 그러면 경정 청구 업체에다가 필히 그 자료는 현재 그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반드시 인원수 계산부터 디테일한 사항을 다 보내라고 해야 돼요.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0%의 보통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환급받는 금액의 30%. 근데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급세액의 30%가 아니라 이것까지 토탈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의 30%라고 생각하시면 계약을 하시면 조금 불이익을 많이 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 네. 광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정부가. 그거를 다 믿으실 건 아니고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담당 세무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너무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어떻게 원장님들 어떻게 오늘 딱 이건 딱 많이 배우고 간다라는 생각들이 하나 있어요?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세무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처음 개원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막연하게 선배들이 세무 처리 잘해야 된다. 이건 세무 처리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인 건데 오늘 되게 약간 100%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제가 세무 처리 해본 적이 없어서 100%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떠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좀 처리를 할 수 있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지 좀 접근할 수 있을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큰 틀을 잡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귀에 쏙쏙 박혀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장원 원장님 혹시 또 특별히 다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개원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어디서 알아봐야 될지 많이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많은 걸 배워가고 자리에 와서 큰일 난 거 아닌가요? 원장님 이제 개원해서 이제 5개월 차 돼서 지금 이제 환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단계인데 세무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걱정을 안 했다기보다는 사실 신경을 쓸 겨를이 조금 없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알 수 있어서 또 제가 궁금한 게 또 생기겠죠. 근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난데없이 계속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이제 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라는 게 예측됐으면 좀 이제 안심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원 예정이신 분들이 이제 작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저도 도움이 됐고. 저 왜 안 물어보려고 하세요? 어떻게 어땠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일반 주변 분들이 저희를 보는 인식 자체가 사회에 좀 늦게 나오잖아요. 저희가 성인 남자가 의과대학을 나와서 군대 다녀오고 제일 빨리 나온 편인데도 사회에 나오는 게 34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 남성분들이 25살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되게 이런 흔히 얘기하는 금융 지식이라든지 세무에 관련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죠. 사실 누구한테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 쉽지도 않고 선배 후배를 통해서 기똥량으로 얻는 게 대부분인데 오늘 되게 조금 알고 있었는데 명확치 않았던 게 좀 많이 명확해져서 되게 유익했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좀 정보를 많이 얻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세무사님 우리 원장님들은 어땠어요? 질문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개원을 이제 해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생활 밀착형 내지는 사업 밀착형 질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종종 불러주십시오. 아유, 자주 찾아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저희가 환자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자, 세무 얘기만 너무 많이 아까 해서 말씀드린 세무편, 노무편 아까 총 5개까지 우리 진료 코너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원하실 원장님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무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등원장 등건태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 올라올 개원 관련 이야기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